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 기자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네. 또 사실 정해진 그러니까 예측했던 대로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속 자체는 이제 불가피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어떤 필요성, 상당성의 기준이 증거인멸, 도주염려, 일정한 주거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예. 사실은 대부분의 법조계의 실무는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를 굉장히 중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방산비리랄지 고의주익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다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증거인멸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도 다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다 구속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쪽의 어떤 실무는 대부분이 구속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안의 중대성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 사실이 박 전 대통령보다도 더 경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속돼 있잖아요. 또 실례로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도 뇌물을 공여한 자인데도 구속이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자로 적시가 돼 있는데 구속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고 그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의 중대성 얘기를 김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그 네.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특히 어느 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사안의 중대성 중에서도 혐의 13가지 중에서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뇌물죄가 되겠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이제 제공을 한 금액을 이제 298억 원을 갖다 뇌물죄로 지금 본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되겠죠. 예.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또 한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많이 대두했거든요. 지금 공범이라고 적혀 있는 최순실 씨가 구속돼 있고 관련자들도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모습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일단 영장 심사도 마찬가지고요. 형사 재판도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죄명이 있고 거의 공범 관계에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징역 1년을 받았다고 보면 후에 나중에 이제 도망다니다가 다른 공범이 잡혔는데 거의 범행의 정도에 보면 동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똑같은 징역 1년 정도를 선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뒤에 잡혔다고 해서 징역 8월이나 6월을 선고한다 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죄명이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느 한 명은 구속되고 어느 한 명은 구속이 안 됐을 때 그건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의 형평성은 이제까지 구속된 사람들과 동등한 그러한 범죄가 아니고 이제까지 구속된 사람들의 모든 범죄를 합한 13개의 범죄 혐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구속했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구속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실질심사 시간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길었는데 판사의 구속 여부 판단은 조금 더 빨리 나왔어요. 그렇죠. 어제 7시 10분에 이제 네. 결정이 됐고요. 끝났으니까 장장 8시간 40분 동안에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시간 40분 동안에 이제 이루어져서 오늘 새벽 3시에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요. 장장 한 16시간 30분 가량 됐습니다. 근데 왜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혐의가 더 무겁고 한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작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소명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당시에 어떤 재판에서의
형이라든가 어떤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예.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다투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확히 뭐 지적을 하셨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영장 심사 기간을 이게 영장 신문기를 3일 정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강구형 판사가 이미 기록을 전부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것에 촉박하지 않았다는 거를 네.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법리랄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는 달리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시간이 없었다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대부분 다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증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판사가 굉장히 고민할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는 좀 더 영장이 빨리 발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이 강부영 판사하고 법대에서 이제 마주하고 있지만은 변호인들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일상적인 재판처럼 변호인들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사실은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사가 직접적으로 그 박 전 대통령에게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지난 그 한 3일 동안에 자기가 보면서 궁금한 점들, 왜 이랬나요? 왜 이런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설사 그걸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계속 부인을 또 했을 것이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언성을 좀 높이기도 했다라는 뭐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부터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 검찰이나 뭐 법원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없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내부에서 이 변호사도 동석을 했을 테고 검사가 이제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따로 변호인과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실제로 판사와 대화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영장 신문은요, 이제 우리가 영장 신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재판 때는 거의 뭐 변호인이 변론을 다 하죠. 그렇지만 영장 신문 때는 그 기록을 검토한 강부영 판사가 일단 박 전 대통령에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기록 검토가 됐기 때문에 기록을 검토를 하면서 의문난 부분은 메모를 했을 것이고, 그날 이제 그 정면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해진 바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변호인보다도 훨씬 더 뭐 굉장히 강력하게 예. 특히 뇌물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변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영장 심사에서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판사와 그다음에 피의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실체적 진실에 관한 어떤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물론 어떤 영장 심사의 이제 끝 부분 아니면 뭐 중간에도 할 수가 있겠지만 검찰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왜 해야 하는지 구속의 사유와 어떤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 하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의견 제시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영장 심사는 주로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많이 묻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45분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는데요. 네. 이 구치소 문 앞에서 경호 예우는 다 끝나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은 영장이 발부된과 동시에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 대한 예우는 끝난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그 새벽 4시 반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에서 서울구치소까지 가는 동안에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어도 그 경호 차량들이 다 같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네.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그 구치 장소까지 이제 네. 뭐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댈 공간도 없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차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일단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를 해가지고 일단 다 같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영장 신문 기일이 정해지면 강제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구인장에 의해서 인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이 끝나면 이제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요. 영장 법정에 들어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검찰이 아니 법원이 모든 박 전 대통령의 신변에 관한 걸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장 심사 끝난 다음에 이제 검찰로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로 갔잖아요. 예. 그럼 검찰로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집행의 과정이에요. 네. 구인장의 어떤 집행의 과정이고 또 검찰에 유치되어 있는 상태는 국가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럼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는 것은 검찰이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장 심사 끝난 다음에 검찰로 이송할 때, 검찰로 옮겨갈 때도 검찰 차량을 타고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호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의 집행 과정이에요. 그리고 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로 갈 때도 사실은 경호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장 집행 자체는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뭐 전직 대통령의 애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경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경호를 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참고로 저희 오늘도 한 15분 가량 걸렸는데요. 거기 가는 동안에 어떤 뭐 예우 문제도 있었겠지만은요. 그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밤에 이제 또 새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재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과열되고 옆에서 이제 좀 차들이 움직이는 차에서 그냥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취재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돌발적인 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따라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오늘도 취재 상황도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중간중간에서 그 경찰 사이드카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네. 끝에서 해서 이제 일정 부분 취재진들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뛰어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예우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은 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4시 45분쯤에 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지금 이 시간쯤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이미 뭐 신체 검사라든가 어떤 뭐 수임 번호를 받고 이제 수의를 다 있고요. 근데 이제 독방에 이제 그 입감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독방이라는 데가 이제 한 2평 남짓한 곳이 이제 원래 독방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 대여섯 명이서 이제 그 기거를 하는 이제 다인방 이제 뭐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독방이 아닌 다른 여러 명이 쓰는 방을 갖다가 혼자서 이제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방을 갖다 쓰는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 현재 그 일단은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대기업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한 수사가 좀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검찰청사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보다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검사가 구치소를 갖다 방문해가지고 뭐 한 몇 차례 정도 많으면은 그렇게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입감 절차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진도 찍어야 돼요.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키도 재고 신체 검사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올린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을 꽂게 되는데 이제 핀 자체가 쇠붙이단 말이에요. 그래 또 뼈 쪽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제거하고 이제 본인이 필요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핀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 본인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스킨 로션, 아니 영양 크림 정도 그렇게 되고 아마 입감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의도 또 받아서 입어야 하는데 처음 수의는 본인이 지금 바로 영치금을 통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어떤 수감자들이 입는 연록색 개인 수의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감이 일단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조사를 받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본인이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난 조사를 받지 않겠다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본인한테 어떤 유리한 걸 뭐 제시한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검찰 조사 자체는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도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난번 특검에서 최순실 씨를 소환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과연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받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 1995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실은 소환을 거부했어요. 조사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출장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도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해서 데려오기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에 출장을 나가서 조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워낙 이제 평소에 머리도 전문가가 해주고 옷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가 많이 구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안에서 생활 같은 걸 뭐 조력을 외부에서 면회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뭐 변호인 접견 같은 건 하루에 몇 번까지 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근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수감자들은요 하루에 일반인의 어떤 면회 그건 하루에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변호인 접견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 접견이 수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사실 구치소 방 안에 이제 감방 안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집사 변호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회 고위직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변호사를 접견 목적으로만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게 사실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변호인단들이 교대로 하면서 접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사실 구치소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죠. 먹는 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 자체도 뭐 제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수감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아마 서울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이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9평 정도 되는 이제 독거방 네. 아니면 6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홍거방 이것은 3.한 5, 6평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홍거방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방이죠. 그걸 제공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뭐 나름의 예우나 뭐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적어도 이제 화장실을 좀 갖출 수 있고요. 예. TV랄지 여러 가지 뭐 난방 시설 그런 것들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저희 속보 자막에는 계속 박 전 대통령의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수감이 된다는 말이 나가는데요. 자, 이 미결 수용자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좀 보겠습니다.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라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미결 수용자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수용자를 미결 수용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은 3심제 아닙니까? 1심, 2심, 3심이 있죠. 그런데 1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형을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죠. 예. 그럼 미결인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형을 5년을 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면 형이 확정되죠.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기결 수용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결 수용자와 기결 수용자를 나누죠. 그래서 미결과 기결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접견이나 면회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좀 예. 많이 있죠. 대우 구치소 내 또는 교도소 내에서 어떠한 대우적인 측면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구속 적부 심사라고 이제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구속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법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구속이 정말 적법한지, 부적절했는지를 판단해달라 해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구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석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뭐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뭐 피해가 없다던가 아니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병이 너무나 심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 병보석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속 집행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CJ 이재현 회장처럼 밖에 나가서 일단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신청,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구속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까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좀 세밀한 것들을 갖다 좀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13가지 혐의죠. 그러니까 예. 뇌물 혐의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세밀하게 좀 더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그 대기업이죠. 롯데하고 CJ, 뭐 SK 정도. 예. 여기는 뭐 어떻게 강요가 될지, 뇌물이 될지 이런 점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